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1.7%가량 내림세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에는 고용 데이터를 받아든 이후에 미국 시장의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뜨겁게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조금 더 많이 내려갔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된 것이겠고요. 엔비디아도 3%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물가 데이터를 받아들게 될 텐데 CPI, PPI 모두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방향을 가늠해 나가야 할지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 참 많은 뉴스 등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번 주 전략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부터 복귀해 보시죠. 금요일 예상했던 쉬어가기 흐름이었죠. 양지수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연초에 단기 반등을 세게 줬다라는 점과 미국 휴장, 미국의 고용 데이터 등을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료 부재 이런 이슈가 맞물려서 양지수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의 하락도 도드라졌고요. 그나마 이것을 방어해줬던 것은 일부 테마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되겠습니다. 방어 섹터로 봤을 때는 기존의 소외주였던 원전이나 태양광이 이날 올라왔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선주가 여전히 강했던 금요일이었죠. 조선과 기자재 신고가 흐름이 계속됐습니다. 태광, 성강밴드, 혹은 STX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 보였고요. 이날 아침에 연결고리로 원전에 대해서 뉴스를 좀 살피기도 했었죠. 한미 원자력 MOU 소식이었는데 소외에서 반응하며 원전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해외 앵커 태양광 브리핑 지속적으로 해줬었죠. 트럼프 리스크에서 풍력보다 태양광은 조금 자유롭다라는 점을 짚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의 회복세와 맞물리면서 이날 태양광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전 쪽은 뉴스가 나온 만큼 원전의 밸류체인 한 번 더 그날에 이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그 가운데 소외 진영에서 태양광 원전이 일어났다면 그룹사 측면에서는 소외되어 있었던 현대차 그룹주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이런 소식이 있었죠.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와 AI, 로봇, 디지털 트윈 등의 협력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차 그룹 이슈를 시간차 공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 계속 체크하시다라는 점을 짚었었죠. 미국에서 전기차 모델에 대한 보조금을 획득했다라는 이슈와 현대차 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올해 단행한다는 이슈와 맞물려서 엔비디아라는 단비가 소외 진영의 현대차 그룹에 힘을 주는 이날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통해 로봇과 혹은 자율주행과 같은 쪽에 개발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빨라지게 될 때 그것에 대한 협력을 현대차 그룹과 한다. 그래서 현비디아 등장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현대차 6%, 현대오토에버 등의 상승세 도드라졌고요. 이것이 PBR 1배 미만에 가 있는 자동차 종목들의 소외 이슈와 같이 맞물리면서 상승을 자극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거기다 주말 사이 들려온 소식들도 일부 긍정이었죠. 트럼프 취임식에 정의선 회장의 기부 소식과 미국 내 EV 판매, 자동차 쪽 현대차 기아가 괜찮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엔비디아라는 단비가 내리면서 현대차 그룹 쪽의 종목들 자극받았고요. 로봇, 자동차, 자율주행이 같이 올라갔는데 다만 로봇 쪽은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지난주는 젠슨항 트레이드였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CES 2025 기조 연설과 맞물리면서 각 기업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젠스당 트레이드, 유리기판, HBM 혹은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젠슨항은 엔비디아는 여기저기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는 모습이었는데 정작 엔비디아의 주가는 주말 새벽 마감 기준 오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지수에 찬물을 더 강하게 끼얹었네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5에서 1.6% 정도 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12월 고용 데이터를 열어봤더니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실업률은 떨어졌더라. 심플하게 고용이 너무나 강하더라. 그 이슈로 국채금리가 상승했고요. 증시는 하락하게 됐죠. 10년물 국채금리가 4.8에 육박하는 흐름까지 갔습니다. 4.77로 결국 끝이 났고요. 30년물은 5%를 두드렸죠. 4.96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 109 돌파 소식이 또다시 들려왔고요. 이 불편한 금리 소식으로 인해서 금리에 영향을 받는 쪽이죠. 신재생, 태양광, 풍력, 우주, UAM, 반도체, 빅테크, 성장단의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유가나 천연가스, 에너지 쪽의 가격 강세로 그 섹터만 일단 생존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특징주로 본다면 엔비디아 3% 밀렸죠. 바이든의 대중국 추가 규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고금리, 강달러 불안의 영향을 받으면서 엔비디아 하락, 반도체 전반적인 부진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이상 빠졌죠. 엔비디아는 135달러까지 내려갔고요. 보험사들 주가도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LA 대규모 화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보험사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떨어졌고요. 트래블러스 4% 하락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자, 애플도 힘내주지 못했는데요. 거밍치가 중국 내 아이폰 판매가 줄고 있고 2025년도 출하량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2% 하락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중요한 것은 금리구나, 매크로 환경이 이토록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죠. 국채금리가 4.3, 4.4, 4.5 넘어갈 때도 너무나 불편했는데 어느덧 4.8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기준으로요. 고용도 뜨거웠고 가파른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세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다 올라가는 분위기이죠. 다시 한번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고요. 영국에서도 10년물 국채금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2년물, 10년물, 30년물, 단기물, 장기물 너나 할 것 없이 올라서고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전 세계 국가는 지금 기준금리를 낮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인하하고 있는데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그것이 미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모두 다 마찬가지죠. 만에 하나 국채로 자금 이탈이 가파르게 진행이 된다면 위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증시나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시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영향을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올해 몇 번의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곳곳에서 IB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드만삭스는 3회에서 2회로 축소했습니다. 6월, 12월 이번 고용 데이터를 보고 나서 나온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JP모건에서도 2회 정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 동결 올해 내내 하던가 아니면 인상 사이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도 6월에 한 번 정도, RBC에서도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로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 번 혹은 올해 내내 동결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계속 동결이 되다가 6월경에 한 번 인하하고
쭉 유지되는 올해 한 번 인하 정도의 전망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의 파워를 확인할 수 있는 뉴욕장이었죠. 전반적인 종목과 섹터가 함께 떨어지면서 불편함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 중심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나마 TSMC가 소폭 강보합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 TSMC 12월 매출이 꽤 예상보다 좋았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좋게 나온 점이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보험사 LA 화재 부담에 모두 하락했고요. UAM도 좀 노이즈가 있었어요. EV톨 안전 문제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버티컬 에어로 조비 에비에이션, 아처 에비에이션 등이 주가 급락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 부담 느끼면서 태양광, 풍력, 리튬, 리츠, 반도체 그리고 요즘 노이즈에 있는 양자 쪽도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다 하락이었고요. 고용 동향 보고서를 열어봤더니 고용된 쪽에 소매 쪽이 괜찮았다. 이래서 소매주들 필수 소비재 쪽이죠. 월마트나 코스코 이런 쪽이 올라섰고요. 항공, 원전, 정유가스, 엠폭스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원전과 가스의 주가가 괜찮았는데요. 이게 원유와 유가와 가스가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원전 쪽에서는 1위 원전사인 컨셀레이션이 천연가스 업체인 캘파인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25% 정도 상승세. 이 이슈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스를 확보하는데 꽤 많은 기업이 주력하고 있구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왜 수많은 기업들이 다시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는 걸까요? 지금 정세 불안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씩 보죠. 결국 미국에서는 금리와 에너지원 확보에 주력하는 흐름으로 지난 주말장을 요약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금리는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관세나 이민자 추방 정책, 세금 감면 이 모든 것들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굳건하다라는 점에서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불편한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중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됐던 때를 생각해 본다면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약달러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은 탈세계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죠. 미중 갈등, 러우 갈등 혹은 중동 불안 등이 확산이 되면서 남한의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했었던 미국에서도 남한의 제조업 공급망이 필요해진 거죠. 미국의 제조업 회복을 꿈꾸고 있는 지금 트럼프와 미국,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싶고 그러면서 공급망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요. 이와 동시에 진행이 된 것이 유럽에서는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며 경제 타격을 받았고요. 한국과 일본 등은 교역량이 위축되고 있고 해외 투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동맹국 중심으로 미국으로 모여라는 압박인 거죠. 그러다 보니 해외로 투자하고 내수는 부진한 상황, 거기에 저출산 고령화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국면이 아니라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공급망이 재편되며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 세계 경제에서 세계 국가들은 에너지나 전력이나 혹은 새로운 기술로 이 저성장 국면에서 생존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섹터 이슈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그 맥락이겠죠. 생존을 위해서 탈세계화 그리고 새로운 공급망 이 이슈 속에 에너지원, 그리고 에너지를 운송하는 쪽, ESS, 전력 쪽이 하나의 에너지 광물 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섹터가 되었고요. 저출산 고령화 이상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게 헬스케어,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의료 AI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죠. 기술을 통해서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고,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기술을 통해서 해결해보고 싶고, 결국 그 중심에 AI가 들어가면서 데이터 센터, 유리기판, 반도체, 액침 냉장, 자율주행, 우주위성, 통신, 혹은 로봇 보안, 드론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복되는 섹터들의 순환이 이 안에서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 외에 생존을 위한 산업을 왜 고민을 해본다면 기쁨과 변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 콘텐츠, 웹툰, K-뷰티, 푸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생존을 위한 산업 외적으로 관심을 받아가는 분야, 이 정도로 체크가 가능하겠네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수출 섹터 내에서도 분위기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상반기 수출 3대장 한다면 우리가 푸드나 화장품 그리고 변압기를 떠올리실 텐데 시세적으로 봤을 때요. 빨간색이 HD현대일렉트릭, 지난해 이렇게 쭉 우상향을 꾸준하게 했었죠. 그런데 실리콘2는 변곡을 좀 크게 겪었습니다. 삼양식품도 변곡을 좀 겪고 회복하는 흐름이었죠. 아마도 생존을 위한 산업 내에서 세계 국가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 전력이었기 때문에 같은 수출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어도 무게감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성장 혹은 패권 다툼, 이상기후 모든 것에서 사실 전력은 지금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죠. 특히 이상기후 그리드 복원력 이야기를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폭염, 폭우, 혹한, 허리케인, 산불, 화재 혹은 전쟁, 이 모든 것에서 타격받고 우리의 삶이 치명적으로 흔들리는 게 바로 전력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드 복원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는 세계 곳곳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맥락에서 LA 화재에서도 전력 부분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수혜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악재성 뉴스에 언제나 수혜를 이야기하게 되는 이 금융시장의 슬픈 단면이기도 한데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 등 외신에서 쏟아지는 내용으로 산불 내용을 간략하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 인구수 1위인 캘리포니아주 최대 도시 LA 산불이 있었죠. LA 화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화재 피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화율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주말에 업데이트된 소식으로는 10% 정도 진화이고 강한 강풍이 불어오며 더 확산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금액이 221조, 그 피해액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죠. 보험 사냥, LA 항구와 같은 쪽에서 물동에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주택 건물 소실, 그리고 전력이나 인프라가 망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될 겁니다. 재건, 전력, 목재, 운송, 필수 소비재 쪽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수혜 쪽을 일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LA 화재의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보험금과 재건입니다. 보험사들이 이제 보험금을 줘야 될 텐데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그 보험금을 마련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보유 자산 중에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과 영국 등의 국채를 매각할 경우 영국 역시나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미국의 금리 또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부가 복구 비용 충당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역시나 그것 또한 미국의 국채 금리를 자극할 수 있겠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불편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과 영국 등의 유럽 경기에 타격을 주게 된다면 한국의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의 변수가 될지 계속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일단 LA 산불 관련해서는 지난 금요일 산불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강세 있었고요. 미국의 재건 관련한 아이템을 수출할 수 있다라는 쪽의 종목들 상승세, 그리고 전력망 쪽에서도 제일 일렉트릭의 26% 급등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제일 일렉트릭도 미국으로의
수출 관련한 모멘텀이 자극이 되면서 27%나 상승했고요. 지난해에도 한 70% 정도 올랐던 종목이죠. 분명 이쪽은 테마로 많이 진행이 될 건데 테마 속에서도 전력이라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의미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같이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자, 결국 시장에서는 이제 순환이 돌 수밖에 없죠. 지난주는 젠스당 트레이드였고 트럼프 당선 직후는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였고 또 트럼프 취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트레이드도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죠. 트럼프 트레이드를 자극할 것은 결국 1월 20일, 저의 생일보다도 1월 20일이 지금 더 기억에 남는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존에도 취임날 하루만큼은 나는 독재자가 될 것이다 라며 굉장히 강력한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을 예고했던 바가 있었죠. AP통신에서는 트럼프 2기 취임 첫날부터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생지 시민권 제도를 폐지한다던가 이민자를 추방한다던가 파리기 협정을 탈퇴한다던가 공무원 사무실 근무 의무화 등등의 내용이 있을 건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이죠. 악재성으로 본다면 관세 폭탄 그리고 전기차 우대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될 거고요. 우리 쪽에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쪽은 가스 석유 시추 확대 명령이 나올 경우 조선 섹터 등의 힘을 더 받게 됐겠죠. 그리고 규제 완화. 1기 때는 규제가 경제나 금융 부분의 규제 완화가 있었는데 2기 부분의 규제는 신기술 분야의 규제 완화가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인 거죠. 일론 머스크를 이제 적절히 활용해서 일론 머스크의 원을 풀어주기 위해 트럼프가 관련한 규제들을 완화한다면 가상자산, AI, 제약바이오, 우주기술 등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트레이드 수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자율주행 쪽, 가상자산, AI, 우주, 그리고 무인기에 대한 니즈는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드론, 거기에 이제 시추 쪽에 이야기가 더 강화될 경우 조선 섹터까지 일단은 한 번 더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트럼프에 좀 지쳐가고 있다 보니 금리라던가 여러 변수 속에 그래서 트럼프 프리존을 고민하다가 또다시 떠오른 게 바로 트럼프 프리존은 지금 조선료 엔터이죠. 엔터를 넣어봤습니다. 작년과 올해 작년에 엔터주 11월 달은 꽤 좋았었는데 그 외로 봤을 때는 크게 선전하지 못했었죠. 그 전해에 피크를 치고 내달렸던 앨범 판매가 주춤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죠. 하이브, JYP 엔터, YG 엔터는 버티는 분위기고요. SM은 올해 상승률이 한 8% 정도 하락권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 쪽에 좀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일 겁니다.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다는 거죠. 어도어 이슈가 좀 마무리됐고요. 앨범 판매 축소에 대한 우려감, 중국향 앨범 수출이 반등하면서 일부분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 요소, 신흥 강자 시장으로 떠오른 게 바로 엔터의 공연이 많아지고 있는 북미나 서구권입니다. 핵심 IP들의 북미 투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높은 엔터에는 우호적인 환율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정말 기대치가 없는 중국마저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노믹스를 원하는 중국이라고 제목을 넣어봤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아티스트죠. 스위프트노믹스라는 것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콘서트를 열면 그 지역의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스위프트노믹스가 움직이는 경제에 대한 키워드인 거고요. 결국 지금 중국은 문화나 여행 이런 쪽의 소비를 진작시키며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검정치마가 중국 가서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고요. 텐센트와 디어이의 협력 소식도 있었고요. 해외 아티스트들을 유치해서 중국 내 콘서트를 여는 일정을 올해 잡아뒀습니다. 에드시런과 같은 가수들도 일정이 있더라고요. 결국 누구든 해외 IP가 국내에 들어와서 콘서트를 하고 거기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경제 부흥을 중국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오픈 마인드로 열리게 된다면 한국의 업체들도 이쪽 가서 콘서트를 하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강력한 아티스트 모멘텀도 더해지고 있어요. 2월부터 블랙핑크 지수의 솔로 컴백, 또 방탄의 제이홉의 솔로 월드 투어 있고요. 스트레이키즈 북남미 투어 3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6월 BTS 완전체, 하반기 블랙핑크 월드 투어 등등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좀 엔터사도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인데요. 섹터 콜을 외치는 증권사들이 꽤 생겨나고 있습니다. 탑픽은 무엇일지 잠시 후 고민해 보겠고요. 엔터주는 인적 리스크를 계속 감내해야 된다는 좀 변수가 있기는 하나, 지금 시장은 뭐 트럼프 변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인적 리스크라서 사실 엔터에 이런 인적 리스크가 덜 부각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은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불편합니다. 이것을 소화해야 되고요. 반도체나 성장주의 하락도 우리는 체크해 봐야겠죠. 그리고 트럼프 프리존 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봤을 때 조선과 엔터 쪽이 힘 받게 될지 지켜보겠고요. 트럼프 트레이드는 취임식 전이기 때문에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일정상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죠. 테마탄에서는 엠폭스가 미국 쪽에서 이제 주가 강세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국내 이런 종목들 일단 체크하겠고요. 트럼프와 푸틴이 회담을 준비 중이다. 그래서 재건 쪽을 자극할지 여부 보겠습니다. 개별주 이슈로는 주말 사이 가장 많이 나온 뉴스는 LG이노텍이었어요. CES 2025에서 LG이노텍 대표가 FCBGA 유리기판 관련한 코멘트를 냈다라는 점에서 올해 안에 FCBGA 북미 수출량 더 늘릴 것이고 유리기판을 생산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코스맥스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때마침 1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 데이터가 나왔죠. 그런데 화장품 쪽에 기초, 색조 모두 수출이 괜찮았습니다. 코스맥스가 일본에 잘 성과를 내고 있는 점 등이 부각된 영향이고요. 수출로 놓고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CCL의 두산, 블랭크마스커의 SNS텍 괜찮았고요. OLED TV 쪽에서는 소재단, 김태성 본부장이 자주 얘기하셨던 덕산네오룩스 이노스첨단 소재도 수출이 좋았습니다. 미용기기는 뭐 계속 들어가죠. 파마리서치 APR, 음식에서는 핫도그의 우양과 삼양식품 괜찮았고요. 요즘 SKC는 유리기판주인데 동박 쪽의 수출이 꽤 괜찮게 잡히고 있습니다. SKC와 롯데 알미늄 쪽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산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고요. 베이조스의 우주기업인 블루 오리진의 뉴글램 발사, 그리고 스페이스X의 스타쉽 7차 발사 일정이 있습니다. 이건 15일로 연기된다는 얘기도 있으니 체크해 주시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PI, PPI 확인이 필요하겠죠. 1월에 일정들 요 정도 있는데 추후에 이번 주 내내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봤고요. 섹터 이슈 더 틈도 있게 들어가 보죠. 오늘 잡아주신 분야는 현대차그룹이라고요. 네,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를 등에 업고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현대차 안에서 어떤 쪽을 바라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하지만 현대차 여전한 불신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10일 종가 기준으로 22만 6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6.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6.6%까지도 오름세를 나타냈던 현대차였죠. 외인들은 순매수 2위에 현대차의 이름을 올리면서 859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준 반면에 개인은 순매도 1위 종목의 현대차를 올리는 반대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가의 추이를 들여다보면 개인들의 선택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년 사이에 현대차 주가 인도 IPO 소식을 안고 거의 30만 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던 현대차였는데 최고가가 29만 9,500원 선으로 1974년 상장 이후에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했던 현대차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매물대가 쭉 쌓이면서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랐다고 해도 22만 6천 원 선의 주가가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사이에 개인들의 불신도 함께 쌓이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3분기 실적은 예상을 하회했고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서 앞으로 비용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현대차 주가를 이렇게 20만 원대 초반선으로 끌어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현대차가 6.1% 오름폭을 보여준 것이 5월 22일 이후의 최대 상승폭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현대차의 주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전한 불신을 뚫고 현대차 유니버스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동남아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랩과 협업을 했던 현대차였는데 차량 호출과 관련해서 그랩과 협업을 한 이력이 있고요. 아람코와는 수소와 에너지 쪽에서, 우버와는 UAM 쪽에서도 협력 이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그렇게 2020년대도 쭉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협력 소식들을 전했던 현대차였는데요. 그리고 2025년 초에 또 하나의 낭보를 들려오게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모빌리티, 로보틱스 좀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의 2025년은 엔비디아와 함께 주가도 30만 원 선을 과연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셈이죠. 자, 현대의 이 이름에 AI라는 보석은 이미 들어있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시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가 2015년에도 사실 이미 협력을 한 이력이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와 운영체제, 엔비디아 드라이브 협력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협력은 훨씬 더 방대하고 내용도 최근에 시장에 도는 테마 딴에서 자극을 받아갈 수 있는 쪽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죠. 로보틱스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로보틱스 플랫폼인 아이작을 현대차 그룹에 맞춤형으로 공급해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의 학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겠다라는 보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ES 2025에서 엔비디아가 공개를 했죠. AI 로봇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 역시도 현대차 그룹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미 상당 부분의 지분을 인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시너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스마트 팩토리 면에서는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엔비디아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진행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하드웨어라던가 생성형 AI 개발 툴을 현대차 그룹의 각종 계열사에 적용을 하면서 전반적인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라는 포석도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현대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으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AI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주요 상장사들 정리를 해보면 완성차 쪽에선 현대차 기아가 있고요. 부품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리고 철강 쪽에서는 현대제철, 현대비엔지스틸, 현대건설과 현대차 증권, 현대오토에버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현대오토에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에 필수적으로 제공이 되는 현대오토에버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협력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시너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크게 깃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대오토에버뿐만이 아니라 현대로템, 이노션, 현대글로비스까지 이번 엔비디아 협력 이슈와 함께 자극을 받아갈 수 있는 쪽이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현대차의 본업은 결국에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해외 시장에 동반으로 진출하고 있는 부품사들도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중국과 유럽, 미국과 인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는 지금 계속해서 내수와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노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역대급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새밑부터 들려오기도 했었죠. 올해 국내 투자 규모가 지난해 대비 20%나 늘어나는 셈인데 올해는 24조 원가량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디에 투입되는가 들여다보니까 생산시설과 연구 인프라 쪽에 12조 원, 차세대 제품, 수소 개발과 같은 R&D 쪽에도 11조 원가량이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방점을 찍는 쪽은 자율주행 AI 경쟁력 쪽일 텐데 8천억 원가량이 이쪽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차량 전동화에 있어서는 신형 전기차 개발에 따라서 36개 모델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카, 신사업, 철강과 건설, 기타 쪽까지 전방위적으로 현대차 그룹사들이 자극을 받아갈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안팎의 노력에는 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를 정말 코앞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가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기부했다라는 소식이죠.
5억이 조금 안 되는, 우리 돈으로 15억이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인데 현대차가 이렇게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금을 납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가지고 있는 진심과 함께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특히 트럼프 2기에 있는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씻기 위한 노력이 상당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의 미국 내 경쟁사인 GM이라던가 포드, 도요타도 북미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한 기업들인데 모두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자, 트럼프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특히 나프타 국가들인 멕시코와 캐나다산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기아가 포르테와 K4 소형 모델의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5% 관세를 피할 수 없게 되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과연 현대차가 이번 취임식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는 또 하나의 포인트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의 주력 모델 중에 하나인 아이오닉 5가 미국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인데요. 현지 생산에 지난해 말부터 좀 나섰던 현대차였죠. 아이오닉 5는 미국에서 지난해 44,400대가 판매가 되면서 판매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내에서 주력 모델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고요. 테슬라 모델 Y라던가 포드의 머스탱 일부 모델보다도 모델에 이어서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전기 SUV 모델들도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2.0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판매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현대차의 포석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겠죠.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생산 거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주요 협력사도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차 주가의 밸류도 좀 체크를 하고 가죠. PER 밴드와 PBR 밴드를 가지고 와봤는데 PER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좀 하단 쪽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PBR 밴드로 주가의 현재 추이를 좀 가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이 빨간 선에 닿았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단 쪽에 머무르면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서는 모양새를 그려주는데 지금 현대차의 PBR 밴드를 들여다보면 노란 선에서 조금 아래쪽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하단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빨간 선까지 치솟아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좀 저희가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주가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의견도 들여다보겠습니다. 5점 만점에 지금 4.0으로 매수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목표가는 33만 원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추정 기관수 24개 중에서 PER의 추정치는 4.6배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PER표에서는 3.6배가량에 머물러 있는 현대차 주가였습니다. 따라서 PER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조금 더 주가의 상방이 좀 열려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의 괴리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도 지금 투자 의견의 분포가 매수로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엔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으로 이제 원전 수출에 더욱더 청신호가 켜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이 원전 수출에 발목을 잡았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지재권에 더 이상 제동을 걸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건데요.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연구원이 원전 산업 내에서 전방위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혜주로 원전주뿐만이 아니라 전력 설비라던가 전선주도 함께 꼽아주고 있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와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겠죠. 자, 원전 관련해서 자극을 받았던 종목들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오르비텍이 13%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그동안 좀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BHI를 비롯해서 원전주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내 내부적으로도 에너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주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떻게 바라볼지 원전 내용들도 꾸준히 관심 갖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봤고요. 전략 이어갑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 이성홍 이사님과 한 주 시작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지난 금요일에 시장 네. 전략 나누고 이제 하루 지났는데 네. 그 사이에 정말 금리가 4.8을 코앞에 뒀고요. 네. 달러 109도 돌파했고요. LA 산불 화재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등을 좀 반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불편한 매크로 환경부터 볼까요? 그 10년물 국채가 4.76%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 뭐 고용 지표, 그다음에 물가 지표, 뭐 이번 주에는 CPI죠.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CPI 같은 경우가 나오기 전에 지금 시장에서 고려하는 바는 미국의 고용 상황 같은 경우가 올해 예정됐던 금리 인하 2번을 단행하지 않아도 되는 체력이다 보니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올라간 거죠. 가격은 하락한 거고요. 보통 이럴 때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 채권을 매도를 하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때는 그때는 뭐냐면 이 금리 같은 경우가 원래 방향대로 갈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이외의 금리 인하 기조 같은 경우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는 그에 맞춰서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4.7%의 10년물이 반영하는 건 뭐냐면 연내 금리 인하는 동결 또는 한 1회 정도 그 정도가 가능한 수치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물가 지표 발표라든지 이 뒤의 데이터에 따라서 10년물 같은 경우는 4% 후반 정도까지는 이 정상 구간인데 5% 이상 막 이렇게 튀면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위험 자산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 주 중에 핵심은 물가 지표 같은 경우가 핵심인데 지금 현재까지 물가 지표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구성 요소를 대입을 해봤을 때는 예상치 부합 또는 예상치 하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 저번 주 미국 시장을 보고 약간 기로점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보니까 경계에서 주식을 다 비우기보다는 데이터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구간, 중요한 구간이긴 하나 데이터 확인을 해도 되는 구간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과정에 또 LA 화재 변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일부에서는 보험사가 또 재무부가 이것을 보상해 주거나 혹은 복구 비용을 위해서 또 움직임을 보일 경우 그것이 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LA 화재가 주는 시장에 대한 영향과 또 하나는 테마로 형성되어 있는 LA 화재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플러스 전력 체크가 필요할 텐데 전력 같은 경우는 제일일렉트릭과 그 특수 변압기 쪽을 지난 금요일에 긍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LA 산불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제일일렉트릭이 또 그날 말씀 주시자마자 26%나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나서는 약간 뭐 주식 시장에서 대입을 하자면 작은 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와 관련해서 좀 정상화를 시켜야 될 때는 뭐 재건과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응을 하는 게 재건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더해져서 전력 관련된 종목들 쪽이 반응을 하는 것이고 전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필요한 게 특수변압기 구조를 가진 쪽이 그 다음에 미국의 뭐 이튼 이런 쪽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는 산불은 얼른 진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피해가 더 이상 없어야 되는 와중에 뭐 시장과 연결해서 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작은 재건 부분. 그래서 추후에 뭐 재건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서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자연적인 수요 창출이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나타나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야기가 수요가 뒷받침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용인이 돼요. 그런데 이 재해로 인한 이런 식의 경우는 다르지는 않아요. 이 또한 비슷하게 야기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겹쳐서 지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아마 좀 정상화되는 시점, 산불이 마무리되고 다시 정상화되는 시점에서는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극복해야 되고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재해 이슈 짚어봤고요. 전력 쪽은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지속 보유일까요? 네, 지속 보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단가가 아주 편한 단가에 갖고 계신 분들 뭐 예를 들면 HD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 35만 원 이하 이 정도 수준에 갖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 좀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겠고요. 이 이벤트 뭐 요인 뭐 주가의 변동성 커질 수 있는 요인으로 비싼 단가에 접근하신 분들이 이를 활용해서 뭐 충분히 뭐 매매 관점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사실 타이밍 싸움이죠. 이제 적정한 가격에서 잘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힘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대응 가능하다 얘기 주셨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국내에서 현대차 그룹이 괜찮았어요. 엔비디아의 단비가 있었고요. 현대차 그룹의 미국에서 선전하는 활약, 앞서 앵커도 자세히 브리핑해줬던 내용 등을 살폈을 때 시장에서 약간 조금 소외돼 있었던 현대차 그룹이 이 이슈로 좀 안정적으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안정적으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느 정도의 투자 단행 금액이 역대급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업의 방향이 단순히 완성차를 만드는 쪽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 방향을 잡았고 게다가 이제 미국 쪽의 협업 부분을 강화하는 그런 하나의 수순이다 보니까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겠죠. 그다음에 그 인포테인먼트가 이렇게 강화가 된다라는 거는 그 핵심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 나아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점은 자율주행 또한 이게 일회성, 테마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글로벌, 우리나라 모두 이게 교집합의 산업이다 보니 주도주의 형태로도 등극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로 볼까요? HL 만도 아니면 글로비스, 모비스, 오토에버 어느 쪽? 완성차는 밸류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중심을 꿰뚫는다라고 하면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주가 퍼포먼스가 완성차보다는 좀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긍정의 시각 확인해 주셨고 자율주행도 단순 테마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라면 그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 현대오토에버, HL 만도 조금은 더 차별화된 흐름을 기대한다 얘기 주셨네요. 자동차 쪽 짚어봤고요. 엔터 가겠습니다. 트럼프, 금리, 경제 모든 게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조금 가볍게 또 트럼프나 뭐 금리 이슈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느낌의 엔터 쪽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물론 경기가 망가진다면 당연히 엔터도 영향은 받겠습니다만 일단은 비교적 자유롭죠. 엔터죠 어떨까요? 이제 뭐 시장에서는 라인업들이 대비할 때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가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는 확실히 올해가 더욱 좋아지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라인업이 데뷔하는 그런 엔터사 같은 경우를 추려서 계속 뭐 스케줄을 체크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속에서 이유를 찾아서 뭐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면 시계열을 맞춰서 라인업이 데뷔할 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엔터콜 얘기로 봐야 될지 아니면 탑픽을 좀 짚고 계실지 궁금한데 오늘의 픽이 또 엔터 쪽이었어요. 그래서 SM타운 2025 30년간 고마워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SM인 건 알겠어요. 탑픽이. 네. 그 지금 SM 같은 경우가 약간 행사가 있기는 했는데 SM 콘서트에서 그 약간 이슈들이 있었죠. 기존의 그 보컬 라인업 같은 경우가 약간의 뭐 대우에 대한 부분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불참을 했었어요. 뭐 네. 태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웬디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티스트를 위하게 가야죠.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좀 부족했기는 한데 그런 약간의 난항 영향으로 주가는 조정이 나와 있는 와중에 이제 새롭게 걸그룹 데뷔가 2월에 이루어집니다. 에스파 이후로는 공백이 꽤 있었는데
준비를 했고 이제 대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가는 빠져 있는 와중에 약간의 이슈들이 시계열. 있었지만 네. 이건 또 그 엔터사가 아티스트를 위해 주는 구조라고 하면 다시금 이거는 불거지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이제 새로운 라인업 같은 경우가 2월에 데뷔를 하니 그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면 주가 같은 경우는 좀 화답할 수 있다는 점에서 SM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정도를 1차로 제시를 합니다. 라인업이 데뷔하고 어느 정도 초동의 성과를 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주가 수준을 대입을 했고요. 손절가는 추세가 깨지는 가격인 6만 원을 말씀드립니다. 네. SM 목표가 8만 원, 새로운 신인의 데뷔가 2월에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노이즈로 인해 빠져있는 지금 순간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사님께서 엔터주 얘기해 주시면서 막 아이돌 이름 얘기하고 이럴 때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저랑 비슷한 연배시니까 네. 막 약간 이문세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실 것 같았는데 네, 걸그룹을 이렇게 줄줄 깨고 계시네요. SM 저희 지켜보겠고요.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나 뭐 SNS텍 이런 쪽 종목들이 수출이 괜찮았어요. 네. 뭐 두산도 그렇고요. 이런 반도체 진영의 종목들 수출 좋았던 쪽은 보유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장비주에 대한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가가 보완 투자를 하면은 디램 쪽 일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버단에 대해서는 신규 장비 부분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호황기 정도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요.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좀 올라왔고 그래서 여기에서 추격은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올라온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오래 보유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차익 실어놨다가 다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충분히 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면면에 대해서 주말 사이 들려왔던 뉴스들 취합해서 전략 챙겨봤습니다.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